네, 혹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며칠 전에 질문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그걸 보고 떠오른 게 있어서 일단 그 내용부터 할게요. 예를 들어서 변수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렇게 쓰면 229라는 거는 2 곱하기 10의 9승이란 뜻이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쓰고 롱롱 n스를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n스는 a 더하기 b라고 했을 때 n스 안에 30억의 값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출력해보면 네, 이렇게 이상한 값이 나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30억이라는 거는 롱롱 범위 안에는 들어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가 a 더하기 b라는 값을 계산했을 때 이 우변이 이미 인티저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오버플로우가 진행이 되고 진행이 된 후의 결과가 n스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류가 뜨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캐스팅을 진행해 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답이 맞게 나오죠? 네,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갖고 와봤고요. 그리고 또 캐스팅하는 다른 방법 중에 예를 들어서 cout 7 나누기 3 이렇게 7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값이 2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캐스팅하는 방법에는 여기다 플롯을 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방법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7.0 이렇게 한쪽만 실수형이라는 걸 나타내줘도 충분히 맞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포인터라는 걸 해볼 텐데요. 포인터는 예를 들어서 int a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면 이 변수의 값이 저장되는 메모리가 있잖아요. 그 메모리의 주소를 저장해주는 변수가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는 4라고 했을 때 a의 값을 출력하면 4가 나오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a의 주소를 저장하고 싶은 a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 옆에다가 별 모양을 붙이고 변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 별이라는 거는 이게 인티저 타입의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다. 라고 해서 이걸 포인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다가 주소 값을 저장할 때는 a라는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거니까 이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한다고 해서 이 and를 붙이게 되는데 C 언어를 공부하셨던 분들께서는 scanf %D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사용했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and 기호랑 여기서 and 기호는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까지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계속 할게요. 여기서 A를 출력하면 4가 나오고 또 이제 이렇게 A라는 변수가 저장된 메모리의 주소를 포인터가 저장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터를 출력해보면 그 주소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16진수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이 포인터가 저장하는 포인터가 저장하고 있는 주소에 있는 변수 값에 접근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포인터 앞에 별 모양을 붙여서
나타내주면 그 값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4가 나오죠.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계속 넘어갈게요. 이렇게 포인터를 사용할 때 약간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인티저, 사실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별을 이름 앞에다가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선언을 할 때 이렇게 쓰게 되면 이 A라는 거는 A가 아니고, 잠시만요. 이렇게 선언을 할 때 앞에 별을 이렇게 쓰게 되면 PTR은 포인터 변수라는 거를 의미하는 건데,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자동적으로 이게 별이 앞에 붙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P1, P2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면 에러가 떠요. 왜냐하면 이게 C 언어에서 이렇게 포인터를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이름 앞에 항상 별표가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하다 보면 그걸 까먹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에러가 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여기도 붙여줬으니까 에러가 안 뜨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나중에 포인터를 쓰실 수 있을 때는, 포인터를 쓸 일이 있을 때는 using integer 포인터는 이런 식으로라도 약간 타입을 정의해서 쓰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얘네 둘 다 포인터 변수라는 게 바로 그냥 선언이 되죠. 네, 에러도 안 뜨고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포인터 얘기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C++ 언어에서는 포인터 외에도 그 레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참조자라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터는 이렇게 두고 이 포인터 값에 접근을 하려면 이 포인터가 저장하는 그러니까 포인터가 저장하는 주소에 있는 변수의 값에 접근한다는 표현으로 이런 식으로 썼어야 됐잖아요. 이게 별을. 근데 이제 참조자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 레퍼런스라는 게 A의 위치에 접근해서 A의 값을 바로 수정을 하게 해주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조자를 정의를 할 때는 이렇게 변수 타입이랑 그 옆에 end 표현을 붙여가지고 선언을 해주고요. 참조자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네, 레퍼런스라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변수 인티저가 있고 포인터가 있고 이런 것처럼 인티저 레퍼런스 이렇게 새로운 타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인티저 a는 4 이렇게 돼 있고 이 레퍼런스라는 그 r이라고 할게요. r이라는 인티저 레퍼런스 변수에 a를 이렇게 할당을 시켜주면 r은 5 이렇게 했을 때 cout a 이렇게 하면 a의 값이 바뀝니다. 참조자로 인해서. 근데 이 레퍼런스에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아무것도 선언 안 하고 이 r이라는 거를 정의만 딱 해버리면 네, 에러가 뜹니다. 두 번째로는 초기화된 후에는 다른 변수를 참조할 수 없다. 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A는 4, B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인티저가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R에는 A를 참조하라고 이렇게 해놨을 때 A랑 B를 출력해보면 4랑 5가 나오겠죠? 그리고 R은 B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에러가 안 떠요. 왜냐하면 이것의 의미는 이 R이 참조하는 변수의 값에 B의 값을 넣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에러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R 보고 B를 참조하라는 뜻이 아닌 거죠. 그냥 R이라는 참조자에 B의 값이 들어간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R에 3을 더한다. 여기서 이런 표시는 R은 이 기호를 혹시 처음 보는 분이 있으실까봐 설명드리자면 R은 R 더하기 3이라는 걸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R에 3을 더한 다음에 A랑 B를 출력한다고 하면 이제 B의 값이 변한 게 아니라 A의 값이 변해서 나오겠죠? 네. 보시는 것처럼 A는 원래 4랑 A, B는 원래 4, 5였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 부분으로 인해서 A에 5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A에 3이 더해져서 8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네, 그럼 넘어갈게요. 질문해 주세요. 참조자를 쓰는 이유.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네,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네,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할게요. 다음번에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변수를 정의하면 그 정의된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int a는 3이라고 정의를 하고, if a는 3, 이런 코드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a는 3이기 때문에 이 if문을 만족하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고 나서 a의 4를 할당한다고 할 때 여기서 할당되는 a라는 값은 여기 밖에서 선언된 a가 아니라 이 if문 안에 있는 a의 값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를 실행을 하면 답이 4가 아니라 3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코드는 여기에 있는 변수에 작용한 거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변수가 어디서 선언이 됐냐에 따라서 그 변수가 사용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밖에서 선언하는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a는 3이라고 선언을 해놓고 여기서 시행을 하면 시행이 되죠. 왜냐하면 여기 전역 변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 코드 내에서 어디든지 해서 접근이 가능한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여기서 출력이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가 이렇게 충돌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더 좁은 범위에 있는 변수를 채택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5가 출력이 되고요. 네.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함수로 넘어가 볼게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넘어갈게요. C 언어에서는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이 이런 형식인데요. 여기 앞에 적는 거는 이 함수가 반환하는 값의 타입이에요. 여기서는 a 더하기 b라는 값을 인티저 타입으로 반환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준 거고요. 만약에 이걸 플롯 타입으로 반환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함수를 만들고 싶다. 그럼 여기를 플롯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무 값도 반환하지 않는 함수를 만들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void라고 적어줍니다. void는 값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return이라고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함수 이름이고 이거는 각자 정의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함수를 부를 때 같이 전달해주는 값을 적는 부분인데 이걸 매개 변수라고 불러요. 매개 변수는 이것도 지역 변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이런 코드가 있을 때 여기서 선언한 A, B랑 여기서 선언한 A, B는 다른 친구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의 지역 내에서 불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A, B를 통해서 그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될 때는 값이 복사가 돼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call by value라고 불러요. 이게 값만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 A랑 B의 주소를 출력해 보면 A만 출력할게요. 여기서 A를 출력하는 거랑 여기서 A 주소를 출력하는 거랑 둘이 주소가 다르게 나와요. 그게 결국 다른 그게 결국 둘이가 다른 변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값을 복사해서 전달하는 방법을 call by value라고 부르고요. 이게 복사가 되기 때문에 그 복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어요. 이게 지금은 변수 2개밖에 없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을 함수로 보내줘야 할 때 여기다가 call by value로 매개 변수를 보내게 되면 복사하는데 시간이 조금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포인터나 그 참조자로 보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포인터랑 참조자는 값을 복사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값이 있다고 할 때 그것들을 복사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저장된 뭐 예를 들어 배열의 첫 번째 주소만 이렇게 딱 보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함수 호출에 있어서 시간적인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아니면 혹시 그렇게 하는 게 번거롭다 하시면 그냥 전역 변수로 선언하는 방법도 있어요. 전역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램 내의 모든 곳에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함수 배울 때 가장 대표적인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swap이라는 함수입니다. 이거는 매개 변수로 받은 두 변수의 값을 바꿔주는 함수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템포러리한 일시적인 변수를 만들고 거기다가 값을 옮겨놓고 그리고 a에는 b의 값을 넣고 b에 이전에 a의 값을 넣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시행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게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값이 바뀌어서 제대로 출력이 돼요. 둘이 값이 바뀌었죠. 근데 이게 그 메인 함수에서도 값이 바뀌나?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값이 안 바뀌었죠. 이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의 A, B와 여기서의 A, B는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기서 A, B는 이 수압 함수 내에서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도 이 A, B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을 포인터로 받거나 레퍼런스로 받는 옵션이 있어요. 일단 포인터로 받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아까처럼 템포러리 변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포인터 A에 저장된 변수의 값을 옮겨놓고 A에는 B의 값을 놔두고 B에는 템포러리한 값을 다시 저장을 해 놓을게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출력을 해보면 뭐죠? 이렇게 제대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네. 혹시 이 부분, 이 수압 함수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일단 넘어갈게요.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아까 이 레퍼런스를 굳이 써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여기서 이 포인터 A에 저장된 값에 접근을 하려면 계속 이 별표를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그렇게 거슬리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나중에 뭐 엄청난 배열에 접근해서 그 배열의 값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 배열에서 포인터를 쓰는 게 굉장히 거슬리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받을 때 애초에 처음부터 레퍼런스로 받아버리면 이런 거를 다 안 써도 그냥 값이 다 바뀌거든요. 네, 실행을 해보면 값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그 처음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거랑 다르게 네, 이런 상태랑 다르게 여기에 있는 A, B는 지금 메인 함수에 있는 A, B의 참조기 때문에 여기서 값이 바뀌면 메인 함수의 변수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 원하는 대로 값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스왑 함수를 알아봤고요. 스왑 함수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문제로는 그 수를 정렬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연습 문제에서 수 정렬하기를 지금 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 n의 범위가 1000이기 때문에 버블 소트를 이용해도 충분합니다. 네, 버블 소트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 지금 풀어봐 주세요.
혹시 그 버블 소트 한번 설명 듣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채팅으로 DM 보내주시겠어요? 아, 네. 그러면 버블 소트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5개의 숫자가 있다고 할 때 버블 소트는 이 처음부터 시작하고 그 인접한 수랑의 비교를 계속 거쳐 나가면서 값이 큰 값을 뒤로 미루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5랑 4랑 비교했을 때 5가 더 크죠. 그래서 5를 여기로 옮깁니다. 이렇게 옮기고 5랑 1이랑 비교했을 때 또 5가 크죠. 그래서 5를 또 옮깁니다. 이렇게 3이랑 비교해도 5가 크고 2랑 비교해도 5가 크죠. 이런 식으로 그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비교를 하고 또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나가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맨 처음에 시행했을 때는 이 5개의 숫자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맨 오른쪽으로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일단 맨 오른쪽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이 맨 큰 값은 비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네 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둘씩 비교를 하는 걸 반복을 하는데요. 4, 1 비교하면 1, 4가 되고 4, 3 비교하면 3, 4 이렇게 또 위치가 바뀌고 이렇게 비교하면 2, 4 이렇게 되고 이렇게 2번 시행하면 끝에서 2개 남아있는 것만 이제 자기의 위치를 찾아간 거니까 얘네 둘이는 이제 더 이상 비교를 할 필요가 없고요. 또 얘네 셋에 대해서 또 이렇게 둘씩 비교를 해주고 또 마지막으로 얘네 둘이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 그런 방식의 정렬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저는 여기 K라는 거를 지금 그 i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를 체크하는 변수로 잡았는데요. 사실 버블 소트는 기본 개념만 다 비슷하지 짜는 방식에서는 각자 스타일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제 스타일은 이런 건데 저는 K라는 변수를 둬서 이제 처음에 방금 이렇게 있을 때 이 양옆에 2개를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i가 여기서 맨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서 첫 번째 것까지만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뒤에 뭐가 없으니까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가야 되니까 저는 이 i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잡아주는 변수로 k를 설정했고요. 그래서 i는 0부터 n-k까지 갑니다. k는 1부터 n까지 가고요. 근데 사실 이 k를 n까지 두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 하자면 n-1까지만 하면 되겠죠? 근데 뭐 딱히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i 이렇게 인덱스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크냐를 비교하고 만약에 크다 그러면 두 수를 바꿔주면 됩니다. 이때 두 수를 바꿀 때는 사실 여기서 스왑 함수를 안 만들어도 사용할 수 있긴 한데 나중에 가독성을 생각해 봤을 때 함수 이름이 많은 걸 얘기해 주기 때문에 함수를 쓰는 걸 추천드리고 이 스왑 함수는 방금 만든 걸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일부 데이터를 힙으로 이동하세요라는 경고 메시지는 사실 제가 방금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역 변수 내에서 인티저 어레이를 잡을 때 이게 저는 최대 거의 20만 정도까지의 크기가 잡힌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커지게 되면 이거를 이거를 전역 변수로 잡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랑 메모리를 할당하는 위치가 달라서 여기 지역 변수에서 너무 큰 범위의 그러니까 배열을 잡을 수가 없어서 이거를 전역 변수로 잡아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런 경우가 아닌데 왜 그런 메시지가 뜨는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이 전역 변수로 옮기셔서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네, 제가 방금 인재님 코드를 봤는데 여기서 이 반복문에서 J가 카운트 마이너스 i까지 가는데 이 i가 0부터 시작하면 J가 카운트 마이너스 1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i 플러스 1 인덱스에 접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i가 0부터가 아니라 1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i가 카운트 마이너스 2까지 가고 i 플러스 1이 카운트 마이너스 1까지 갈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맞으셨네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네. 다음은 제기함수를 할 건데요. 제기함수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부르는 함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제기함수를 하나 짜볼 건데, 그리고 제가 또 함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죠? 세미콜론을 붙여놓고 밑에서 이 함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선언을 해놓고 여기서 정의를 하면 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작성하는 사람마다의 스타일이 다 다른 거긴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는 게 나중에 함수들끼리 서로를 호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호출해야 되는 함수가 자기보다 위에 있지 않으면 에러가 뜰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일일이 신경 쓰는 게 조금 번거로워서 이렇게 써놓고 밑에서 내용을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또 단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원래 인트 하나만 매개 변수를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받는 걸로 수정을 했다고 하면 이걸 또 일일이 여기다가 또 수정을 해야 돼서 그건 조금 번거로운 일이긴 하지만 저는 일단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 추천드린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일단 대기함수를 하나 작성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작성해 봤는데요. 일단 이걸 디버깅을 해보면 n이 처음에 5가 들어갔죠? 그리고 5가 출력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 함수가 본인이 프린트인데 이 매개 변수를 다르게 해서 또 호출이 돼요. 그렇게 해서 n이 4인 프린트 함수가 또 호출이 되고 그 4가 또 출력이 되고
이렇게 여기 3이 들어가서 3이 호출이 되고 또 출력되고 2가 호출되고 1이 호출되고 n이 이제 파라미터로 0이 들어오면 리턴해서 이제 더 이상 함수를 호출하지 않고 자기는 종료하겠다 이런 식으로 함수가 종료가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자기를 호출한 함수에 다시 돌아가서 나머지 부분을 시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리턴은 생략했지만 그 리턴이라는 부분이 시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호출하는 함수인데 그 제기함수의 가장 큰 포인트는 저는 그 처음 시행하는 것과 종료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처음 시행할 때 n이 5가 들어갔고 그 n이 0일 때 이 모든 제기 과정을 멈추겠다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놨잖아요. 이 종료 조건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 무한히 자기를 불러서 그 프로그램이 안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료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제기함수랑 관련한 문제를 하나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 영주차도 그렇고 펠린드롬 문제를 되게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펠린드롬을 그 제기의 입장에서 푸는 거가 굉장히 좋아해서 그걸 일단 가져와 봤어요. 예를 들어서 펠린드롬이 A, B, C, B, A라고 있다고 할 때 그 펠린드롬이라는 건 이게 점점 대칭이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걸 빠뜨렸는데 제기함수를 사용하는 경우 중에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그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조금 작은 걸로 줄여나가서 해결을 하는 그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알고리즘 이름인데 이거는 나중에 초급 수업에서 아마 다룰 것 같은데 개념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은 거니까 겁먹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펠린드롬을 이제 디바이드 앤 컨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펠린드롬이 대칭이라는 것은 여기 맨 끝에 있는 두 문자가 같은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이 두 문자가 다르면 이건 펠린드롬이 아니니까 그냥 펠린드롬이 아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두 문자가 같다면 그 안쪽에 있는 문자열이 또 펠린드롬인지 확인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문제의 크기를 줄여나가서 펠린드롬인지 확인하는 걸 제기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 함수를 호출할 때 왼쪽 인덱스를 L이라 두고 오른쪽 인덱스를 R이라고 둬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SL이 SR이다 하면 이제 L을 이렇게 이동시키고 R을 이렇게 이동시켜서 또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펠린 L 플러스 1과 R 마이너스 1을 호출하면 되고요. 또 같다. 그러면 이렇게 또 이동시키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다 확인이 끝난다면 이렇게 R과 L이 서로 지나가는 형태가 되겠죠. 이제 이거는 그 확인해야 되는 부분을 다 했다는 뜻이니까 이 R과 L이 서로 배수 관계가 바뀐다는 게 그래서 이거를 종료 조건으로 둬서 if R이 L보다 작으면 return true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펠린드롬 문제를 다들 잘 풀으셨던데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고요. 네, 일단 이거 지금 다시 풀어보실게요. 이거 연습 문제 있어요. 네, 다들 잘 푸셨지만 그 제기함수를 이용해서 한 번 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으로 언제든지 물어봐 주셔도 됩니다. 몇 글자의 단어가 입력될지 모를 때 스트링을 선호하냐 아니면 그 차 배열을 선호하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스트링을 무조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 배열을 사용하게 되면 그 나중에 스트링을 자르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그럴 때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스트링을 무조건 선호하고요. 예를 들어서 스트링 str이 있고 이걸 ab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그리고 얘를 만들어 보자면 ed 이렇게 있으면 그 C 언어에서는 스트링이란 타입이 없기 때문에 string.h 해가지고 다양한 함수를 이용해서 스트링을 그 캐릭터형 배열로 해서 다뤘었는데 거기서는 이런 게 전혀 안 되잖아요. 캐릭터 배열로 하면. 근데 이게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그냥 스트링 3은 얘네 둘이를 이어 붙인 거다. 이런 게 너무 직관적으로 잘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편해서 스트링을 사용합니다. 한 번만 더 푸시면 넘어갈게요. 네. 문자열의 길이를 구할 때도 편한데 예를 들어서 in s 하면 s.length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문자열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자열 배열로 하려고 하다 보면 처음에 문자열의 길이가 주어지지 않으면 사이즈랑 랭스의 차이는 있나요? 아니요. 그 차이가 없어요. 그 뭐 의미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결국 그 리턴되는 값은 똑같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 문자열을 스트링이 아니라 그 캐릭터 배열로 잡다 보면 처음에 그 그러니까 문자열의 길이가 처음에 주어지지 않으면 캐릭터 배열의 크기를 잡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스트링은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네, 그 사이즈랑 랭스는 똑같은 값이 출력되고요. 대기함수를 통해 해결하는 것과 소문을 통해 해결하는 것과 속도는 어느 것이 빠른가요? 라고 하셨는데 속도를 비교하면 소문이 빠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하나하나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그 값을 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네, 더 느릴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제기함수를 설명드린 이유는 그리고 이렇게 그 포문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또 제기함수로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기함수가 많이 사용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거를 사용할 때는 그 문제를 작은 걸로 줄여나가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그 디바이드 앤 컨커의 약간 입문 느낌으로 펠린드로 문제를 소개해 드린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이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파라미터는 새로 생기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새로 호출된 함수에서 값이 어떻게 바뀌든가에 상관없이 그 이전의 함수의 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죠. 왜냐하면 각자 다 각각의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제기 함수를 쓸 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문에서는 아무래도 새로 그 변수를 정의하는 게 아니면 이런 걸 할 때 값이 바뀌잖아요. 네, 그런데 제기함수를 호출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DFS라는 걸 공부하시게 되면 이것도 대표적으로 그 제기함수를 쓰는 예인데 이거를 할 때는 포문으로 하실 수가 없어요. 값이 바뀌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제기함수를 무조건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S.랭스 -1을 호출한 이유가 뭐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그 스트링도 배열과 마찬가지로 0번부터 그 크기 마이너스 1번까지 인덱스가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맨 마지막 인덱스의 주소는 그 길이 마이너스 1인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호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문자열을 비교할 때도 이렇게 그냥 는이라는 이 한 문장이면 되잖아요. C 언어에서는 str, cmp, s1, s2 이런 거 했어야 됐는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스트링에 다룰 수 있다는 점이 문자열에 비해서 그러니까 캐릭터형 배열에 비해서 훨씬 더 장점입니다. 네. 많이 푸셨다.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제기함수 예의 문제를 들 거는 하노이타 미동 순서인데 일단 문제 읽어봐 주세요.
그거 풀어볼 텐데 하노이 탑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거를 1번에서 3번으로 옮기는 거에 대한 문제죠. 이것도 문제를 풀어볼 때 그 디바이드 앤 컨커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1번에서 3번으로 옮긴다는 것은 이 나머지 3개를 그 제3의 위치로 옮겨놓고 이거를 목적지로 옮기고 이 3개를 또 여기로 옮긴다는 걸로 볼 수 있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네, 그렇게 재기함수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기함수를 작성할 때 종료 조건은 이 옮겨야 되는 그 블록의 개수가 하나일 때가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일 때는 목표하는 위치로 바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코드로 작성해 볼 텐데 이건 출력만 하면 되는 거니까 보이드형으로 둘 거고요. 그 처음에 이동을 시키고자 하는 위치, 그리고 목적지, 그리고 이동해야 하는 판의 개수 이런 이 3개의 수를 파라미터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동해야 되는 게 하나다. 그러면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동을 시켜주면 되고요. 이 문제에서는 그냥 출력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고 더 이상 함수는 작동할 게 없기 때문에 종료해주면 됩니다. 그게 아닐 경우에는 그 전체 판의 개수 빼기 1만큼을 제3의 위치로 옮겨놔 놓고 그 바닥에 있는 거를 목표한 곳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잠깐 딴 데 옮겨놨던 거를 다시 옮기면 되겠죠. 목표하는 곳으로.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재기함수를 쓸 때는 그 이 파라미터들이 다 각각의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때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하나 함수리 호출이 되면 또 여기서만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그것들은 이 원래 함수의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값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풀어보실게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아, 그리고 여기서 그 이동 횟수를 출력해야 되는데 하노이 탑에서 최적의 상태로 이동했을 때 이동 횟수는 2의 n승 마이너스 1회예요. 이것도 사실 제가 증명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증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하실 때 그 제곱을 계산하는 함수가 있어요. 파워 함수인데 이거는 CMS ST 그러니까 CMS 헤더에 포함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1을 출력해 주시면 되고 근데 이게 그 파워 함수가 리턴하는 타입이 더블이라서 이거를 인티저형으로 캐스팅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출력을 해주고 하노이 1에서 3까지 n개의 판을 이동한다. 이렇게 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어떤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재기함수로 푸는 걸 나중에 보여줄 수 있냐고 하신 거가. D번이요? 아, 회문이요? 네, 그럼 이 회문 코드도 제가 띄워놓을게요.
이 문제, D번 문제는 그 포문으로 푸셔도 되는데, 잠시만요. B번이요? 확인하기. 네, 이것도 띄워놓을게요. 일단 시간 초과가 나시면 가장 먼저 이 iOS 이 싱크 끊는 거를 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우선이고, 만약에 이거를 했는데도 시간 초과가 나셨다 하면 그 풀이 자체가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연습셋에 올려놓은 문제 중에서 여기 수 정렬하기 2번 문제는 n이 100만 개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버블 소트로 하면 시간 초과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렬하는 알고리즘으로 머지 소트가 있는데, 머지 소트나 퀵 소트가 있는데, 머지 소트도 재기함수를 이용하는 그 정렬 방법이라 제가 오늘 그것도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고, 나중에 풀이 찾아보시고 머지 소트 찾아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네, 시간 초과가 나면 네, 풀이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제가 문제 설명드리자면 연습 문제에서 그 A랑 B는 다 많이 하셨는 것 같고 10번 회문은 회문 아니야. 이거는 골드 5인데 사실 좀 과대평가된 경향이 있어요. 그 펠린드롬을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조금 발상적인 생각을 조금만 하면 금방 푸실 수 있는 문제고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D번 회문 이 문제는 사실 전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도 펠린드롬 이용하는 문제인데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다들 하실 수 있는 문제였고요. F 재기함수가 뭔가요? 이거는 재기함수를 이거를 하시고 나면 재기함수 이제 웬만한 문제는 다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조금 복잡한 문제라서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G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머지소트나 퀵소트 이용해야 되는데 일단 머지소트를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혹시 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색종이 만들기는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 디바이드 앤 컨커의 문제예요. 분할 정보. 근데 이것도 좀만 고민해 보시면 하실 수 있고요. 별짓기도 이건 조금 많이 어려운데 그래도 너무 고민하다 안 되시면 이거는 풀이를 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도 처음에 풀 때 너무 어려워서 풀이를 봤었고요. 네, 이것도 재기함수를 이용한 문제고 그리고 마지막에 독특한 계산기 이거는 좀 많이 어려운데 제가 이걸 왜 넣었냐면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 함수 사용의 중요성을 정말 깨달았거든요. 이 문제는 정말 함수가 있음으로써 너무나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문제라 그래서 한번 넣어봤는데 이거는 네, 필수는 아니고요.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분 있으면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넣어봤습니다. 네, 오늘
그 스터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신 분들 남아 계시면 되고 아닌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 오재성님 아이디가 어떤 것이죠? 화이트홀스요. 아, 여기서 비교를 하실 때 이렇게 비교를 하셨는데 아, 잠시만요. 일단 제가 지금 보이는 거는 여기서 이제 한 칸씩 더 간 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고 확인이 끝난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 값을 리턴을 해줘야 돼요. 그냥 시행을 하면 안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 리턴이 붙으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설명이 조금 너무 짧았던 것 같은데, 네, 하노이 코드도 이거 끝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칸씩 더 간 결과를 리턴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함수에서 리턴 값이 새로운 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 리턴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하노이 코드로 가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막대기가 3개 있을 때 이 네 친구를 여기로 옮기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네 친구 중에서 위에 있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하나 빼고 나머지 3개를 여기로 옮긴 다음에 바닥에 있는 거를 목적지로 옮기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데로 잠깐 옮겨놨던 친구들을 또 여기로 옮기는 과정으로 이거를 세분화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코드로 작성을 하면 일단 종료 조건은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이제 이런 상태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하나밖에 없으면 이거를 그냥 바로 여기다 옮길 수 있잖아요. 위에 있는 것들을 다시 처리를 할 필요가 없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CNT가 1이면 바로 옮겨주면 된다. 그리고 더 이상 호출할 건 없다. 이렇게 리턴해주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친구들을 제3의 곳으로 보낸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
그리고 맨 바닥에 있는 친구를 목적지로 보내고 잠깐 딴 데로 옮겨놨던 그 위에 있던 친구들을 다시 목적지로 보낸다. 이게 세 번째 줄입니다. 여기서 6 빼기 from 빼기 2가 나온 거는 여기 막대기 번호가 1, 2, 3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더하면 6이잖아요. 그래서 6 빼기 from 빼기 2를 하면 네, 제3의 위치가 됩니다. 네.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네, 질문해 주세요.